자, 기본 이론 과정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교재 50페이지를 보세요. 50페이지 보시면 제3절 부동산의 속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8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는 성질, 이걸 우리가 때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속성을 다른 말로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줄여서 본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본래부터 지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바로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속성을 설명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가장 대표되는 견해다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생산 요소, 소비재, 자본 여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바라보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처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이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때요? 많이 들어본 용어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부동산의 개념도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이 있었죠.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여기까지는 어디에 합니까?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자산은 어디에 합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물리적 개념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때문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인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여기에 경제적 개념인 자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대표적인 견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상단의 첫 번째를 보시면 부동산의 속성이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는 성질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아랫줄 그 부분 보세요. 부동산 속성을 부동산의 존재 가치, 본질적 가치, 본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게 한다. 그러나 가장 대표로 쓰는 표현이 뭡니까?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쯤 봅시다. 부동산 속성을 구분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구분하는 견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1번 챕터 봅시다. 1번 챕터 보시면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이 표현이 나와 있죠.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표현인데, 사실 여기에서 부동산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토지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토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다 이 표현은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자,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즉 자연으로서 토지다, 이건 뭘로 합니까? 토지는 자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토지는 자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챕터 첫 번째를 보세요. 토지는 자연물, 즉 자연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줄 한번 봅시다. 세 번째로 보시면 토지는 이처럼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는 자연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생산할 수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 부증성이다. 자,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특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뭐라 했습니까? 부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즉 자연으로서의 토지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내가 이번 챕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되죠. 이 부분은 다소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이다서 가장 대표적인 결정을 쫓아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도 가장 중요성 있는 부분이 바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성 있는 부분이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간과 위치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는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결국 이때 부동산도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는 공간으로서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는 어때?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부동산 활동은 참 공간에 대한 활동이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으로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지표면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예요. 토지면 지표면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처럼 지표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지표 이 부분은 어때? 수평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평 공간이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죠. 처음 지표 윗부분을 우리 흔히 공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 따라서 지표 윗부분인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 공간이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죠. 지표 아랫부분을 뭐라 합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학자에 따라서 지중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중은 뭡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그래서 지금 지하 이와 관련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가리켜서 지하 공간이다 또는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처럼 지중 공간이다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험에도 지중 공간이다 표현이 됐지만 최근에 지하 공간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이 있죠. 또는 지중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걸 합해서 흔히 우리가 입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체 공간이다. 그럼 하나가 남아있네. 뭡니까? 수평 공간이 남아있죠. 이 같은 입체 공간에 수평 공간.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결국 토지 즉 부동산 어떤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결국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는 활동이 되겠고 부동산 소유권도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 측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즉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 측면을 우리가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이 같은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수평 공간이 있죠. 수평 공간은 뭡니까? 지표다. 지금 수평 공간 즉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지상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지상권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평 공간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권리를 우리가 뭡니까?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중 공간입니다. 공중은 공중이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래서 공중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지하 공간 지하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지하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권리니까 이는 어때? 법률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중권에 대한 가격이 있고요.
지표권에 대한 가격 그리고 지하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모아서 흔히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가격과 관련있으니까 이는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수평 공간만의 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격은 이처럼 수평 공간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중 공간에 대한 가격, 지하 공간에 대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국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땅을 3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억 주고 사면 이 3억 이 안에는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들어있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3억 이 안에는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이기는 범위에서는 이처럼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이 3억 안에 다 들어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모두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51페이지 2번 챕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때 부동산은 토지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를 보세요. 토지는 공간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공간에서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자 여기 보세요. 참 지표 뿐만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 역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좀 봅시다. 이런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처럼 복합 개념으로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괄호 1번 봅시다. 평괄호 1번 3차원의 입정관의 의의다 소견인데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을 우리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지표 위에 공중이 있죠. 이를 공중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지표 아래의 지하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동그라 2번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을 포함하여 이처럼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을 포함해서 입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입체 공간의 수평 공간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입체 공간의 수평 공간 여기까지 포함해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란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즉 토지는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괄호 2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등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하여 이처럼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해서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이 아니라 그랬지요. 3차원의 입체 공간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공간에서 발생하는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와 관련하여 여기 있죠.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같은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이 고려된다. 결국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53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5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괄호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다 소개되고 있죠. 평괄호 1번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도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을 건 공간적 범위에 따른 소유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죠.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보시면 평균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다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토지의 소유권이다 해서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우리 민법 212조 여긴다면 토지 소유권은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우리 민법에는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했으니까 결국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은 아니라 그랬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다라는 겁니다. 일동에서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것인가?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우리 이미 부동산 개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사회 통념상 판정하기도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생각하자 그랬죠. 주변에 있는 건물들 한번 보세요. 건물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변의 건물들의 높이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조심을 좀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항공기 통행 관련된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항공기 통행 관련한 권리가 있다. 즉 항공권 이는 토지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죠. 다음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입니다. 그렇죠? 미채굴 광물이다. 자,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객체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미채굴 광물 관련 권리는 민법상 소유권에 객체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경우는 광업법상 광업권에 객체되기 때문에 결국 미채굴 광물도 토지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위로는 우리 이제 항공기 통행 그리고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이다. 자, 이 두 가지는 토지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잘 기억하자 그랬죠. 물론 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때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분자입니다. 토지의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페이지를 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평균 3번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범위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배웠죠? 토지 소유권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어때? 공간적,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점 공간적,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법이란 토지 소유권이 무한히 토지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아니다. 겁니다. 사회 통념상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 의미이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상 판단하기도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세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든 토지가 평등하고 균등한 체제를 지닌다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다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가 평등하고 균등한 체제를 지닌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본 봅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조광권이나 자 보세요. 광물의 조광권이다. 조광권은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했던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공기통행 관련된 항공권이나 미채굴 광물 관련한 권리는 토지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도 멈출 권리가 나한테는 없다 그랬죠. 또한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채굴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55페이지를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본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우리가 설명드렸죠.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2번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 객체화되지 못한다.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화되므로 토지 소유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결국 미채굴 광물, 자, 이는 토지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본 과정에서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공간수 토지다. 이 관해서는 이런 정도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세 번째부터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처음 위치로서 부동산이다. 이때 부동산도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토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즉 토지는 위치다 하는 이야기요. 사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우리 흔히 부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성.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즉 부동산은 위치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번에서도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위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있다. 먼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다음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때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위치다 쓰겠죠. 있는 그대로의 위치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 위치를 우리 흔히 물리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있는 그대로 위치인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는 부동성 자, 이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성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그랬죠. 참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 즉 있는 그대로 위치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절대 위치는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 위치는 뭐 이렇게 생각, 주변에 토지형이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위치를 우리가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 위치는 흔히 우리가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 위치는 주변에 토지형이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 이용에 따라서 내 토지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또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위치에도 크게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지형이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이처럼 절대적 위치와 상대 위치 중 뭐가 더 중시될까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입지 선정이다 이처럼 입지 선정이 뭡니까? 들어설 자리를 찾는 거죠. 좀 입지 선정이다. 이때도 상대 위치가 물론 중시되겠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 절대 위치 모두를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56페이지 봅시다. 3번 챕터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위치다라는 거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해요. 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성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처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토지는 위치에 따라 그 가치나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 수가 있겠습니다. 양고로 1번 봅시다. 토지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1번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리적 위치다, 지리적 위치다 표현했죠. 또 우리 교재에서는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으로 인하여 불변적이다, 변할 수가 없다라 그랬죠. 반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대적 위치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는 위치의 가변성 등하여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결국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할 때는 변할 수가 없다, 불변적이지만 상대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가변적,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토지의 이용 형태는 주변 환경 등 상대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부동산의 가치나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 선정 이 같은 경우에도 상대 위치가 더 중시되지만 상대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적 위치 모두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본 과제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다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성이 크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절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련된 확인학습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를 보세요. 자, 저희들이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여기서는 크게 세 파트를 살폈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은 부동산의 분류 방법, 부동산의 속성처럼 세 파트를 다뤄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기출된 문제 몇 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의 특성을 지닌다. 자, 저희들이 다 배웠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봅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뭐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이야기하겠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모두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2번 질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봅시다. 준부동산입니다.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자, 준부동산 우리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자, 민법에 넣으면 동산이나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을 권리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한다.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을 권리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더니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준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준부동산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바로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물리적 개념은 조금 더 넓게 펴면 기술적 개념이 되겠죠. 자 이는 형태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랬죠. 반면 법률적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은 형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는 어떤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질문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때? 맞는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5번 봅시다.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저희들이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그래서 소비재, 상품, 다음 자산, 자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 토지, 즉 부동산은 생산 요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5번 질문 생산재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틀리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 교재 62페이지를 보세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3번 문제가 소개되고 있죠. 3번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리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이름 묻고 있죠. 자, 보세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다. 그럼 어때? 떨어질락 생각 잘했죠. 떨어질락 생각해서 포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포락지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있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 이 법률에서 포락지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튼 떨어진다, 떨어질락 생각해서 포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학습 문제 5문제가 들어있죠. 이 중에 1번, 3번 두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또 설명드리고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장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이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65페이지예요. 65페이지는 3장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인데, 자, 이 부분도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5개년 동안 출제가 안 된 적이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 출제 안 된 적이 딱
딱 한 번이 있었고, 그리고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한 문제 놓으시면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27회 시험에도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다음 여름실 이번 28회 자격시험에도 한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때 특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과나 볼펜, 책상,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인 것은 이처럼 부동산이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부동산 특성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부동산 특성 이 자체가 부동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 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견해를 쫓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하는 견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부동산 특성을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인데, 자 보세요.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겁니다. 참 자연물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죠. 좀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게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토지는 일반 재와 비교하고 있다. 즉 사과 이 같은 일반재와 비교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건물의 특성은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로서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결국 무엇과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다. 그래서 토지는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토지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일반 재와. 우리가 흔히 일반적 되겠는데 대표로 사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교하고 있다. 반면 건물성은 건물은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건물은 무엇과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성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는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은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은 특별한 성질을 말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선천적인 특성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 물리적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자연적 특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불변적인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되지는 그 같은 후천적인 특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 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요.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의 인문적성은 이제 사람이 개입됐으니까 후천적이다. 그리고 인위적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변적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토지의 특성도 우리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자연성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다.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인문성은 인간 힘이 개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인위적 특성이다. 가변적 특성이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와 같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자, 인문적 특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 여기 있는 자,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토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 이렇게 이 토지를 이렇게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이는 토지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움직일 수 없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성. 자, 보세요. 부동성. 그러니까 안입을 움직일 동, 그렇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부동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참 자연물인 토지를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다. 왜?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증성. 자, 보세요. 예, 안입을 증가할 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특별한 성질을 뭐라 한다? 부증성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부증성. 다음은 세 번째, 예,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토지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토지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속성이다. 뭐 영구히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속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 아무리 사유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영속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를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있는 그대로 보면 자, 이 토지가 있고 옆에 이와 같은 또 다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할지라도 예, 모두가 있는 그대로 본다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형, 지질, 지세 이와 같은 걸 고려한다면 예, 똑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더라.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때?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와 인접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접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접성이다. 뭐 이외에도 지력성,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뭐 등등 여러 특성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묻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정도만 학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 이때 토지의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의 자연성 대표로 다섯 가지 하겠죠.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눌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영속성,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인문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 특성을 말한다. 결국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 토지는 우리 인간의 힘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토지가 1차 산업용지, 때에 따라서는 2차 산업용지, 뭐 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인간임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1필지 토지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분할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토지는 우리 인간들의 힘에서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분합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물론 내 땅이라서
내 맘대로 분할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지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이 같은 성질을 의미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아니겠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이 성질 분할 합병의 가능성, 줄여서 어때? 분합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토지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경제적 위치 그리고 행정적 위치는 어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이처럼 주거용으로 활용된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인데 인근에 대규모의 화학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화학 공장이 있었는데 이 화학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럼 이전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어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겠죠. 좀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때 화학 공장이 이전해 가고 여기에 지금 도로가 어때? 신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 신설했다. 이로해서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로 신설이다. 교통체계가 변했다. 이게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에 대규모의 화학 공장이 있었어요. 이 화학 공장이 이전에 가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투기가 우려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로해서 이 죽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위치, 위상은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게 이제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따 제가 얘들을 설명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왜? 이들은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동산의 위치도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했었죠. 이때 상대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경제적 위치를 여기서 어때?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다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다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는 주변의 톤이 어떻느냐 여기 떴을 때 변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문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적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의 가성, 줄여서 분합성 이야기했죠. 다음, 사회적, 경제적, 행정 주체 가변성이 있다. 참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기타 등등이 있다 보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성으로 나눠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특성입니다. 자,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라 했어요. 참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게 건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건물은 무엇과 비교한다 했어요? 토지와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의 특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요. 건물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부동성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건축기술, 이축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도 나오고 조립식 주택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건물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자연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중성의 특성이 있네요. 이에 비해서 건물은 인간의 창조니까 생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산될 수 있어서 건물은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로서 내용 연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좀 내용 연수가 있다. 그래서 영속적인 것은 아니란 이야기. 천년만년 수승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토지는 좀 영속성의 특성이 있지만 건물은 영속적인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영속성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영속적인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때? 건물도 오래 쓸 수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속성, 영속적인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쓸 수는 있다. 좀 오래 쓸 수 있다는 걸 우리 흔히 내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네 번째 봅시다. 토지는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인간의 창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처럼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모르겠어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왜? 이 건물은 인간의 창조이기 때문이죠. 다음 다섯 번째로,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가 없다라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선다 생각하시고, 이 건물은 토지의 개별 특성을 어때? 지배하고 있다. 왜?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 건물은 토지의 어때? 개별 특성을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배성이 있다. 자, 이는 또 우리가 이런 설명할 수 있겠죠. 자, 토지가 없다면 건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토지에 어때? 종속되어 있다 할 수도 있겠죠. 삭제에 따라서는 지배성 또는 어때?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뭐 이유도 여러 성이 있지만 건물성은 이처럼 토대성과 비교해서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건물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때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건물성 우리 5가지 하겠어요. 먼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비영속성, 동질성, 지배성 또는 종속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목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특성을 가장 대표되는 견해를 쫓아서 토지의 특성과 건물성으로 나눠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65페이지 보세요. 자, 65페이지는 자, 1절 부동산의 특성이다. 소개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봅시다. 부동산의 특성이란 부동산이 일반 지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그랬죠? 그 아래줄 그 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도 부동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같은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는 경우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중에 우리는 가장 대표되는 견해를 통해서 1번 챕터 김영진 교수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하시고 내용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특성을 크게 토지의 특성과 건물성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때 토지의 특성도 다시 자연적 성과 인물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다. 다음 인문적 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 이걸 줄여서 우리가 분합성 표현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유치의 가변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건물의 특성입니다. 자, 건물성은 토지와 비교한다 그랬죠. 제목만 이해했어요. 이동 가능성, 생산 가능성, 비영속성, 동질성, 지배성 또는 종속성 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절하면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건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이 토지의 특성, 자,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